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동장에 흥건히 고인 걸 보니 비가 많이 내렸군요. 만물이 소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고향 내려가서 우리 조상님들의 산소들을 돌보고 많은 힐링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마늘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도통 팔리지가 않는다는군요. 우한 괴질로 대도시의 식당들이 파리를 날리니까 마늘 수요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해남과 같이 마늘 농사를 많이 짓는 농부들도 판로가 막히니까 냉동 보관했던 마늘을 헐값에 출하해도 팔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에 작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더욱 판로가 막막하다고 하죠. 냉동 창고에 감자도 그냥 버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시장에 가면 비싼 값으로 사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트럭에 싣고 와서 팔면 되지. 그게 아니랍니다. 도시의 골목에서 팔다가 시장 상인이 신고하면 15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주민자치회나 분유회에 상납금을 상납해야 하고 그리 만만치가 않답니다. 만약 가지고 왔다가 팔지 못하면 왕복 차량 운영비에 또 밥 사 먹어야 되지요. 또 더더욱 꼬인다고 하네요. 하여튼 세상살이 쉬운 게 아니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특히 부부간의 다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더 잘 알겠지만 무슨 기막힌 방법이 있던가요? 아니 그보다 먼저 왜 싸우냐고요? 싸워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던가요? 물론 외도를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다거나 부모와 대립이 심각하다거나 딱 꼬집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위에 열거한 이유들도 잠깐의 사건이었을 뿐이고 모든 걸 정리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계속 싸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와 같이 박사이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이고 또 전문 강사이고 학자이고 연구자인 사람은 싸우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싸울지도 모릅니다. 하는 일이 집중을 요하고 시간을 요하고 완성도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또 젊은 시절이라면 유튜브를 해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러 번 들어도 또 잊어먹고 또 물어보고 읽어보고 정말 힘들죠. 여러분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 아시죠? 그 말을 누가 했게요? 강태공이 했답니다. 강태공이 누구게요? 중국의 정식 역사가 시작되는 주나라의 개국 공신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지금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제나라 왕에 임명되었던 아주 전략가요 지략가였습니다. 그가 세월을 기다리면서 미끼도 없는 낚시를 던져놓고 물가에 앉아서 세월을 보냈죠. 아내의 눈에는 할 일 없이 지랄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아온다면 반찬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렁이 한 마리도 없는 빈 낚싯대를 들이우고 평생 물만 쳐다보고 있으니 화도 날만 하죠. 틈만 나면 바가지를 북북 긁고 낚싯대 부러뜨리고. 그런데요, 이 지랄하는 영감탱이가 어느 날 제나라 왕으로 등극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죠. 영감, 나여 나 모르는가? 마누라도 모르는 남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반가이 맞습니다. 강태공은 이렇게 말하죠. 어이 가서 물 한 바가지 또 오게. 그럼 또 오고 말고 왕비가 타는 꽃가마가 어른거리는데 그까지 물 한 바가지야. 냉큼 달려가서 날래 떠오는 이 시골 아줌마. 그 바가지 없게나. 아니 물 떠오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엎어? 금세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강태공 마누라. 엎지 않을 거면 이리 주게. 아니 엎을게 엎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엎었어. 잘했네.
자, 그럼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아 보게. 아니, 영감이 왕이 되니까 미쳤나 보네. 완전 미쳤어. 미친 게 아닐세. 아니야, 미쳤으면.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바로 우리 사이도 그렇다네. 자네와 나는 엎질러진 물일세. 그러니 이만 가보게. 먹고 살 양식은 보내줄 테니 험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좀 덜 할 걸. 아이고, 얘네 팔자야. 팔자 타령해봐야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군대학원에 유학 간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 출신 중령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는 옷걸이를 한 방향으로 걸게 합니다. 옷걸이 간격도 5cm입니다. 정리정돈이 완벽한 것이죠. 0.01초의 승부가 갈리는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는 더욱 예민합니다. 여러분, 유학하기 쉬운 거 아니죠? 말이 제대로 통합니까? 학문이 통합니까? 전문 용어일수록 어렵죠? 미국인도 잘 모르는 특수 언어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장교는 아내에게 전에 하지 않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옷장에 옷걸이를 한 방향으로 걸어 놓으라고 요구하죠. 이게 뭐 이상합니까? 그런데 아내는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관생도냐? 내가 장교냐? 내가 네 부하냐? 내가 내무검사 받아야 하나? 이렇게 대드니까 쌍방 교환되는 언어는 자꾸자꾸 폭력적이 되고요. 꿈을 안고 유학을 갈 때 둘이서 손잡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각자 혼자로 돌아왔죠. 왜요? 거기서 갈라섰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거죠. 제 얘기도 곁들여야 공평하죠. 저는 결혼 초에 바둑판이 있었습니다. 원판으로 된 바둑판이어서 제가 참 아꼈습니다. 값 나가는 가재도구가 없었기에 그걸 아꼈나 봐요. 그런데 퇴근해 보면 조그마한 TV가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치우고 또 그 다음날 출근했다 5분 거기에 또 TV가 올라가 있어요. 결국 갈라지고 말았죠.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혀 쓸데없는 나무판에 줄쳐놓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툼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로 시작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사례가 있지만은 공중파이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실타래를 흔들어 놓은 것처럼 이리저리 엉킨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나라를 세운 강태공도 해결하지 못한 부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녀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는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그 한탄을 듣는 최초는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무생물이 듣게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혼술하면서 내뱉는 독백을 그릇이 듣고 빨래가 듣고 물이 듣고 술잔이 듣는 거죠. 그런다고 해소되지 않죠. 한탄은 한탄의 마음만 더욱 강화할 뿐. 비분강개하는 마음은 비분강개하는 마음만 더욱 강화할 뿐 해결의 실마리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그 후에 사람이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듣거나 친구가 듣거나 직장 동료가 듣거나. 그런데 이들이 사부디코치란 말입니다. 답도 없는 자기주관적 말로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참으라는 말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될 겁니다. 참는 거 좋죠.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음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참음이 상대의 강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위로의 순풍이 되어 피드백된다면 좋겠지만요. 거의 대부분 참아보지만 상대의 공격은 무뎌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성장하면서 각인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있는 습관이라는 무서운 악영이 흔들기 때문인데요. 그 상황이 되면 주저없이 발사됩니다. 이번에 GP 사고와 같이 총이 고장나지 않은 이상 저절로 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귀신 같다고 하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귀신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마귀 사탄의 저주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 소리 지르냐고 하죠. 북을 두드리고 꽹가리를 치면 소리가 납니다. 북은 북소리를 내고 꽹가리는 꽹가리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인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두드리는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소리 날 때 되었지 하고 중단해야 돼요.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면서 상대에게는 성인 도덕군자가 되길 바란다면 안 되죠. 미친 기대죠. 결국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죽어서 관에 뚜껑이 덮인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 한탄이요 신세 타령입니다. 제가 많은 경우를 지켜보았는데요. 상대는 죽고 자기는 살았는데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는커녕 죽은 상대가 나쁜 인간이라는 인식이 참석자들에게 들도록 자기 신세에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못된 존재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만 교보생명에서 임사체험을 한답시고 관에 들어가게 하고 못을 밖에서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펑펑 통곡을 하고 울면서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각오를 피력하였는데요. 그 후 정말 그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코칭을 비롯한 상담 선생들이 있지만 자칫하면 잔소리꾼 노릇하고 맙니다. 찾아온 사람은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왔는데 선생이 되어 간섭하는 거죠. 객관이라는 미명하에 개입하는 상담자의 주관이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언제나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삼성 SDS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부서마다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있습니다.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회사에서 조치하도록 건의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 상담사는 모든 사람의 언니로 누님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사는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기뻐해주고 완전 감정이 이입되어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상담사와 한번 상담을 한 사람은 가슴의 엉덩이를 완전히 녹일 수 있고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속이 후련하고 정말 존경하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담사가 긴밀한 유대감을 이용하여 돈을 꿔달라고 한다거나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엄격하게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이요 역시 SDS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의 장점이나 가정을 위해 잘한 점을 한 줄씩 써나가 보세요. 예상외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 10가지를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점을 하나하나 꼬집어 보세요. 예상외로 많지 않을 겁니다. 10줄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완전히 크리티컬, 결정적인 요소를 체크해 보라고요. 결점을 덮어줄 장점을 체크해 보세요.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점을 체크해 보세요. 장점과 결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절대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심리적 감정의 대차 대조표를 그리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수차 반복해 가면서 필요 없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해 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대차 대조표를 서로 교환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악마가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쉬운 것도 자꾸 어렵게 되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는 상대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겹치기 때문에 단순히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가지라고 하면 3팩토리얼해서 6가지로 확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심각해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인내하든 포기하든 어떤 형태로든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고 의심나면 또 물어보고 또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하는 것이 숙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우 어려웠던 옛날에 그 기억이 있잖아요. 이러한 기억도 떠올리면 아련한 추억이라는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때 정말 얼음강을 건널 때 손발이 곱고 얼어터졌던 그 시절에 생각하면 참 고생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나의 손발과 지금 나의 발가락이 얼어붙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긴 세월이 기억의 범주에 같이 버물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의 힘든 사건들도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본다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러한 일들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